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20문제 푼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풀 수 없는 문제도 나오고 그러죠? 네. 풀지 않아야 될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제가 풀지 말아야 될 문제도 하나 넣어놓고 그랬습니다. 자, 있구나. 자, 오늘은 금융론입니다. 금융론. 자, 그럼 이제 금융론 하기 전에 투자론, 지난주까지 이제 투자론하고 총론 했는데, 투자론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투자론. 그러면 순형가법, 그러면 순형가법의 특징, 그러면 하, 가, 부, 모 기억납니까? 이 중에서 가하고 부는 순형가법만 적용된다. 가치가세를 원리하고 부의 극대는 순형가법만 적용된다. 무슨 방법이 가장 우선 방법이다? 순형가법.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만 나온다. 내부수익률법은 할인율이든 재투자 수익률이든 내부수익률만 나오고, 순형가법에서는 순형가만 요구 수익률만 나온다. 순형가법의 할인율, 순형가법의 할인율이라든지 순형가법의 재투자 수익률 전부 다 요구 수익률이다. 그럼 요구 수익률 크기에 따라서 순형가는 달라질 수가 있다. 동일한 현금 흐름이라 하더라도 요구 수익률 크기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는 달라진다. 기억납니까? 이렇게. 자,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에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 세 가지. 자산의 수를 증가시켜라. 자산의 수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체계적임은 감소하지 않는다. 지역별로, 용도별로, 부동산을 지역별로, 용도별로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은 감소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관계수를 크게 작게 해라. 상관계수를 작게 하란 말은 상관계수를 마이너스 1에 가깝게 해라.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분산 투자는 커질 것이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분산 투자가 완전하여 체계적 위험까지도 감소시킨다. 그러면 X. 체계적 위험 감소란 말은 어떠한 경우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 음의 상관관계라 하고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정반대로 간다. 예? 수익률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가 10% 올라가면 하나는 10% 떨어진다. 정반대로 가고 같은 크기로 정반대로 간다. 이런 경우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분산 투자가 완전해서 비체계점을 0까지 줄인다. 그러나 총위험은 0까지 감소하지 않는다.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남아있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만 남아있을 것이다. 비체계점 없어졌으니까. 상관계수가 클수록 분산 투자가는 작아지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투자가 전혀 없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만 분산 투자가 없다. 이제 두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도 분산 투자가 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일 때, 플러스 1이 아니라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일 때도 분산 투자는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 다른 방향, 다른 방향으로 해주시라. 됐죠? 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매우 잘 나오니까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것이다. 부채 서비스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이다. 부채 감당률이 2다. 부채 감당률이 2란 말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몇 배다? 2배라는 소리가 된다. 됐지요? 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1보다 커야 된다. 은행이 대출자가 대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대부비율을 낮춰라. 부채 감당률은 높여라.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 환원율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부채 감당법이다. 부대저. 부채 감당률 1이 되면 두 가지가 똑같다. 순영업소득하고 부채 서비스 똑같아진다. 그럼 뭐가 0이 된다? 세전 현금 수지가 0이 된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 남음이 있다는 소리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보다 부채 서비스가 크다는 소리다.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한 게 불충분하다는 소리다. 됐습니까? 대부비율이 나오면 그러면 지분비율이 나오고 더하면 1이 되고 나누면 부채 비율이 된다. 부채가 나오면 그 밑에 자본이 나오고 더하면 자산이 되고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면 그게 부채 비율이 된다.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대부분이 높아지는데 낮아지는 것은 지분비율만 낮아진다. 대부비율은 불규칙 변동, 대부비율은 간접 개입 방법이다. 기억납니까? 자, 그런 내용도 했습니다. 승수하고 수익률은 역수관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승수, 수익률은 모든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한 해의 현금 흐름만 가지고 한다는 거. 순소득 순수 구할 때 그 순소득 순수는 총 투자액을 순용업소득 나누는 건데 순용업소득은 첫 번째 값만 가지고 한다. 모든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수기간법은 해수기간 이후에 현금을 고려한다고 그러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내부순위율법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을 갖게 하는 할인율이다. OX. 내부순위율은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을 갖게 하는 할인율이다. OX. X. 현금 유입액 현가와 현금 유출액 현가를 갖게 하는 할인율이 내부순위율. 순현가 0. 수익성 지수 1이 되는 할인율이다. 기억나시죠? 이게 단일 투자이라면, 독립 투자이라면 A라는 부동산 하나만 본다면, B라는 부동산 하나만 본다면 순현가법이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수익성 지수법이 타당성이 있고 당연히 내부순위율법이 타당성이 있다. 이 말은 단일 투자이라면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순위율 결과가 똑같아진다. 근데 순현가법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당연히 수익성 지수법으로 타당성이 없고 내부순위율법으로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을 순현가가 0보다 큰 단일 투자는 반드시 수익성 지수가 몇보다 크다? 1보다 크게 되어 있다. 요구순위율이 내부순위율보다 크게 되어 있다. 순현가가 0인 단일 투자는 반드시 수익성 지수가 1 되고 내부순위과 요구순위 똑같다. 내부순위과 요구순위 같으면 순현가는 0이 될 것이다. OX, O. 그러나 상호 배타적인 투자이다. 투자 우선순위는 순현가법, 수익성법, 내부순위법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결론이 달라지면 무슨 법을 했을 때 불을 극대화시킨다? 순현가법을 했을 때. 이제 그만합시다.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일 너무 많이 하시네. 자, 합시다. 눈 뜨고 다른 일 하시는 분도 있고 눈 감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 오늘 내용 갑시다. 이제 저도 여기서 다른 일 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자, 갑자고요. 오늘은 이제 금융론입니다. 자, 금융론 할 건데 금융론에서 한 5개 정도 문제가 나올 건데 첫 번째 부동산 금융의 기초. 이 화면에서는 요거 3개 구별하는 거.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장인금융. 지분, 부채, 매장인 금융 뜻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암기사항입니다. 지분금융이 6개. 신조, 공주, 간투. 기억나시죠? 이렇게. 최근에 가장 잘 나온 게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근데 이것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와요.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 그러면 지분금융입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 발행했다. 주식 발행.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주식 발행했다. 그러면 지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지분금융이에요. 지분금융. 주식 발행이 지분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금융이고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 발행했다. 이렇게. 얘도 지분금융입니다. 그래서 지분금융 이렇게 되는데 근데 혹시라도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채 발행할 수 있거든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사채.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채 발행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사채 발행했으면 이건 지분금융일까 부채금융일까? 이건 부채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자, 요거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금융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왜? 지분금융 아니면 부채금융이 될 거니까. 네, 매장인 금융은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시험은 이 2가지. 신주 인수권부 사채하고 전환 사채. 이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 딱 하나 있다 했잖아요. 여기서 요 신자 들어간 게 전부 다 나와요. 지분금융에도 신자 들어간 게 나오고 부채금융에도 신자 들어간 게 나오고 매장인 금융에도 신자 들어간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분금융의 신조, 공주, 간투 이렇게 외웠는데 요 첫 번째 신자, 지분금융의 신자가 신탁증서금융인지 신주인수권부 사채인지 이걸 좀 구별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지분금융의 신자는 신디케이트 됐죠.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올해는 단독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2년 연속 한 번도 단독 문제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 문제 나오면 그 다음 년도는 안 나오거나 지문 주거나 작년에 단독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는 그냥 신조, 공주, 간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요. 부동산 금융에서는 주로 주택금융을 배우거든.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인데 주로 주택금융을 배울 건데 주택금융을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소비금융, 주택개발금융. 주택 소비자에게, 주택 수요자에게 돈 빌려주는 거, 주택 개발자에게 돈 빌려주는 거. 그래서 주택 개발금융은 주택을 공급하니까 공급자금융. 주택 개발업자에게 돈 빌려주는 거고,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 사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죠. 그러니까 수요자금융이라 주택 수요자에게 돈 빌려주는 수요자금융. 그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거고, 신용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린다 그러면 틀려요.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 사는 사람이 신용을 담보로 해서 주택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다. OX, X.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게 주택 소비금융이다. 우리 중개사 시험은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 담보로 주택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다. 이렇게 두 번 냈습니다. 그럼 옳은 말이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요, 2년 전에 주택 소비금융은 신용을 담보로 주택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다. OX, X. 주택 소비금융은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바꾸면 이게 뭐가 되냐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그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거라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택금융의 기능, 부동산금융의 기능, 부동산금융의 역할입니다. 역할.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이 기능 나온 것은 단독 문제를 거의 나오지 않고 어쨌든 한 번씩 지문 나온다. 그럼 주택 사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면 주택 수요가 증가해서 거래 활성화, 개발금융 활성화되면 공급 확대, 주거 안정, 주택 경기 저지 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외우지 말고 아 그렇게 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돈 많이 빌려주면 주택 사는 사람에게 돈 많이 빌려주고 주택 개발업자에게 돈 많이 빌려주면 주택 거래 활성화돼서 자가주택 비율이 뭐한다? 증가할 것이다. 자가주택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내가 주택을 사고 싶은 마음은 있네요. 주택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저를 주택의 수요라고 합니까? 주택의 소요라고 합니까? 소요. 저는 살 의사는 있지만 돈이 없어요. 이걸 주택의 소요라고 그래. 주택의 소요. 주택의 소요는 나는 살 의사 있다. 구입 의사가 있다. 살 의사가 있다는 게 살고 싶은 의사가 있다. 그게 뜻이 아니고 구입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러고 살 의사가 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학원 원장님이 살 의사라고 하니까 살고 싶은 의사라고 불린다. 이거 바꿉시다 이랬고 구매 의사라고 바꿨습니다. 구매 의사. 자료 만들 때. 살 의사. 그다음에 플러스 지불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지. 이게 주택의 소유입니다. 근데 은행 갔더니 돈 빌려준대. 여기 돈 빌려준대요. 그럼 돈 빌려주면 나는 지불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주택금융은 주택의 소유를 주택의 유효 수요로 전환시켜준다. 유효 수요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이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 얘도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소비금융은 또는 주택금융은 주택의 소유를 주택의 유효 수요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이 있다.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되셨죠? 그렇지? 자, 됐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주택금융의 이제 구분해서 두 가지 주택개발금융과 주택소비금융 가볍게 비교했는데 요즘은 지문 정도 나오지 잘 구분해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초창기 시험은 구분해서 잘 나왔었어요. 자, 됐네 이제. 그러면 이제 주택금융에서 주로 나온 게 개발금융일까 주택소비금융일까? 소비금융입니다. 소비금융, 주택담보대출. 이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세 가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이자율, 두 번째 얼마까지 빌릴 수 있습니까?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해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렸으면 갚아야 되죠. 저당 상환 방법. 저당 상환 방법이 해년마다 나오죠.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자율 이야기는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빠질 수 있지만 예, 상환 방법은 어떻게든지 나옵니다. 저당 상환 방법 이론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계산문이 나올 수도 있고 원금 균등일 때 계산해봐라. 원리금 균등일 때 계산해봐라.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주택담보대출에서 첫 번째 대출 이자율 이야기를 할 거니까 대출 이자율 결정을 이 부분도 이제 가볍게 보는 거예요. 최근 자세히 써놨지만 거의 나오지 않죠. 요즘은. 이자율 결정 원리. 요 대출 이자율은 은행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수익률을 결정할 때 자신들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그러면 대출금리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 결정 원리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대출자가 위험을 부담하면 대출금리 높아진다. 그럼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대부비율이 높다. 그럼 대출금리는 높아지죠. 이거.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지분비율만 낮아지고 다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배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거든요. 대출금리에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거든. 그럼 인플레이션이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당연히 대출금리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 대부분 높아졌다. 이것도 있고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건 뭐 쟁점이 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그럼 대출금리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저당 대출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죠. 다 필요 없습니다. 요 저기상한 위험만 요즘 나오고 있다.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저기상한 위험은 어느 경우에 발생합니까? 저기상은 시장 이자율이 뭐 할 때? 떨어질 때. 시장이 떨어질 때. 저기상한 위험은 시장 이자율이 떨어질 때. 고정금리 저당에서
고정금리 대출에서 시장 이자율이 떨어졌다고 나오면 무조건 조기상환이에요. 계속 나와요, 요즘은. 자, 그러면 이제 이자율 결정 원리를 가볍게 봤으면 이자율 종류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자율은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 있다. 그러니까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하나씩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비교하고 고정이자율 한 번 결정되면 끝까지 가겠다. 고정이자율은 첫 번째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에 1번하고 이 두 가지만 요즘 시험에 나오고 초창기 시험에서는 이거 잘 냈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 발생했다. 얘를 잘 냈는데 요즘은 이거 좀 뜸합니다. 뜸하고 뭘 잘 냈냐면 이걸 내요. 뭐 조기상환 계속 나오거든요. 고정이자율 저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단 말은 예상 인플레이션이 2%인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4% 발생했다. 이 예상은 누가 한대요? 은행이 하지, 은행이. 은행이 예상을 잘못했습니다. 그럼 은행이 예상을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2%만큼 예상을 잘못했죠. 그러면 실제 인플레이션 2%, 예상 인플레이션 2%,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몇 발생했어요? 2.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2% 발생했어요. 이것만큼 은행은 손해보는 거예요. 고정이자율 저당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하더라도 대출금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변동이자율이라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대출금리를 높이면 되거든. 근데 고정이자율이 못 높이니까 은행이 손해볼 수밖에 없죠. 그럼 대출자의 실질이자율이 떨어진다. 은행이 손해본다. 이 질문은 대출자의 실질이자율이 떨어진다. 대출자가 손해본다. 이렇게 잘 된다고.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첫 번째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은행이 예상을 잘못했다. 은행 너 손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장이자율이 이제 변화했습니다. 변화는 두 가지잖아요. 시장이자율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이 상승은 나오도 안 해요. 그럼 하락. 내가 지금 은행에서 몇 퍼센트 돈 빌려 쓰냐면 5%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5%를 빌려 쓰고 있는데 시장이자율은 3%가 됐습니다. 그럼 나는 3%를 빌려서 5%를 갚아버리면 되죠. 이게 조기상환이죠. 그럼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시장이자율이 떨어져서 대출금리보다 더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차입자는 조기상환할 원인이 생겼다. 유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요. 원인이 생겼다. 그럼 차입자가 조기상환 해야 되겠죠. 조기상환 하지 않으면 차입자가 손해보니까. 그럼 이 상태가 지속돼. 이 상태가 차입자가 조기상환 하지 않아요. 그럼 차입자는 손해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차입자가 조기상환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차입자는 조기상환 유리하다. 그러면 차입자가 조기상환 한다면 대출자는 손해를 볼 것이고 차입자에게 조기상환 유인이 발생했다. 그럼 대출자는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래요.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합니다. 네, 대출자가 조기상환 위험 부담하는데 대출자가 조기상환 위험 부담합니다. 이렇게 잘 내는 게 아니라 차입자가 조기상환 하게 된다. 이걸 잘 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차입자에게 조기상환 유인이 발생했다. 그럼 대출자는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하는데 대출자를 잘 물어본 게 아니라 차입자를 물어보죠. 시장이 상승하는 걸 볼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하는데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출자의 실질이자율이 떨어진다.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시장이자율이 떨어져서 대출금리가 떨어지면 차입자는 조기상환이 유리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근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대출자의 실질이자율이 떨어진다를 이건 인플레 위험이라고 그래요. 경제 논리에서는 인플레 위험이다. 시장이자율이 변화했거든요. 그래서 대출자가 손해보는 것을 이자율 변동 위험이다 그래요. 그럼 고정이자율 대출에서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위험, 시장이자율 변화해서 조기상환 위험 등 이자율 변동 위험은 결국은 대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자, 이 말이 이제 고정이자율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죠. 네, 이 말이 여기 1번하고 2번에 1번인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대출자 실질이자 떨어졌다. 인플레 위험. 그 다음에 조기상환 위험, 이자율 변동 위험.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은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하게 되겠다. 그럼 차입자에게 또 넘겨보자. 그래서 나온 게 변동이자율 저당이 된다. 변동이자율 저당은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키자. 근데 변동이자를 구조를 봤더니 기준이 되는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는 뭐뭐가 있고 CD금리가 있고 코픽스금리가 있고 콜금리도 있고 그러는데 CD금리가 뭐냐고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CD 금리, 코픽스 금리, 콜 금리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금리다. 근데 제가 개념적으로 이 기준 금리는 은행이 돈을 빌려올 때 금리가 있잖아요. CD 발행해서 돈 빌려간다. 코픽스 금리도 돈 빌리는 금리. 뭐 콜 금리 이런 것도 있어요. 콜 금리는 은행끼리 하루에 돈을 빌린 게 있다고. 신한은행이 국민은행에 전화해서 돈 1,000억 빌려줘. 1,000억 빌려 전화해서 돈 빌린다. 그래서 콜 금리 하루 만에 돈 빌리는 거야. 네, 그럼 콜 금리도 은행이 돈을 빌리는 금리라고. 그러니까 콜 금리를 기준 금리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기준이 되는 금리는 은행이 돈을 빌려가는 금리. 그럼 이 기준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기준 금리가 변동할 때 일정한 조정 주기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변동시킵시다. 그게 변동이자율. 변동이자율에서는 기준금리와 가상금리인데 이 기준금리가 변동한다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이자율을 변동시키자. 근데 그때 변동시키는 게 아니라 약정에 의해서 대출 시점의 약정에 의해서 조정 주기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정 주기가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9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빨리빨리 이제 기본적으로 변동이자율은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여러 가지 위험을 떠넘기는 거야. 그럼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빨리빨리 신속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지. 그럼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해지는 거, 차입자는 불리해질 것이고 이렇게. 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거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이자율 조정주기. 대출자는 짧은 조정주기를 선호한다. 왜? 빨리빨리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변동이자율도 끝났습니다. 고정이자율 끝나고 변동이자율 끝났으면 변동이자율에서는 CD금리, 코픽스금리 이런 기준이 되는 금리가 변동하면 대출금리를 변동시킨다. 그러면 CD 금리를 기준금리를 하는 변동이자를 저당해서 CD 금리가 높아지면 그러면 대출 금리는 뭐 할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그 질문이 이제 몇 번 나왔죠. 초창기에. 지금은 좀 나오지 않지만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두 가지. 무엇과 뭘 비교해야 됩니까?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비교합니다. 3번부터 해볼까? 거꾸로.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차입자가 돈을 안 갚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은 무슨 이자율입니까? 변동이자율이죠. 물가가 올라가든 말든 고정이자율은 5%딱 고정돼요. 이렇게. 근데 변동이자율은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높아지거든. 그러면 요 고정이자율은 물가가 올라가다 말든 5% 고정되는데 변동이자율은 3%였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서 10%가 된다면 차입자가 안 갚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럼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높은 것은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변동이자율.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이자율이 변동이자율보다 높아요. 왜 그러냐면 고정이자율은 앞으로 발생할 모든 상황을 예상을 통해서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고. 그래서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변동이자율은 그때그때 변화시켜요. 그때그때. 그래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고정이자율이 높게 나타난다.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차입자는 고정이자율이 더 유리해요.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차입자는 고정이자율을 선호하죠. 더 유리하죠. 왜? 물가가 올라가든 말든 인플레이션 발생하든 말든 고정금리는 금리가 5% 고정돼 버리니까 그래요. 그럼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고정이자율 저당으로 가면 대출자가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 차입자가 유리. 예.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고정이자율, 차입자는 고정이자율을 선호한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고정이자율은 차입자가 유리하고 대출자가 불리하다. 그럼 물가가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 발생할 때 이 인플레이션만큼 금리를 높일 수 있는 게 뭐예요? 변동이자율. 그러니까 대출자는 변동이자율을 선호한다. 변동이자율 유리하다. 그럼 물가 상승했을 때 인플레이션 발생했을 때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불확실성을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방법이 뭡니까? 변동이자율. 고정이자율은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따른 불확실성을 대출자가 부담하고 그래서 이 변동이자율 저당은 대출자를 뭐로부터? 인플레이션부터 보호해준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예? 그럼 이자율 이야기가 끝났네요. 그럼 이자율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돈을 빌려봐야지. 돈 빌려봐야 되죠? 여기 이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산정해 봅시다. 이거 계산 문제 나오면 다 맞춰야 돼요. 맞출 수 있습니다. 눈만 크게 뜨면. 작년에는 주택 나왔습니다. 주택 매우 쉽게. 작년에는 주택이 나오는데 매우 쉽게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이 내용이 예전에 24회 때인가 출제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숫자도 다 똑같아요. 다만 하나만 추가해 줬을 뿐이에요. 추가적으로 얼마 빌릴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걸 낸 겁니다. 실제로는. 작년에는 주택 냈어요. 주택. 그럼 주택 냈으면 올해는 상가가 나올지 주택이 나올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상가가 나오면 그 다음 연도는 거의 주택이었어요. 주택. 근데 주택이 나오면 또 주택이 나올지, 그 다음에 상가가 나올지, 그게 계속 출제 패턴을 보면 잘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상가 나오면 그 다음에 주택인데, 작년에 주택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상가가 나올지 주택이 나올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상가가 나왔으면 제가 올해는 상가하지 마세요, 주택만 하세요,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주택이 나와서 올해는 주택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상가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좋겠네, 두 개 다 하니까. 이제 얼마나 좋지. 그렇지, 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주택도 해보고 상가도 해볼 건데, 이 주택이 더 잘 나와요. 주택이 2번 나오면 상가는 1번 나온다. 이렇게. 자, 갑시다. 그러면 이 주택에서 이론적으로 기각할 게 있고, 상가는 이론적으로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에서 이론적으로 출제하면 지문 주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 단독 문제 않는 거예요. 제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러 가면 은행이 마구잡이로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2개라는 소리예요. 대출 기준은 대부비율, 다른 말로 담보인정비율,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이 뭐라 하냐면,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가면 당신 연봉은 얼마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 연봉은? 그게 총부채 상환비율, 차주 상환 능력, 소득 부채 비율 또는 여기다 소득 대비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고, 대비 부채 비율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야. 자, 이게 지랄 같은 거야, 분산의 결론은. 이게 총부채 상환비율 그러면 좋을 텐데, 차주 상환 능력이니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니 이렇게 한다고. 부채 서비스가 하면 좋을 텐데, 부채 서비스를 원리금 상환액이니 저당 지불액이니 할부금이니 월부금이 이따위로 부르니까.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은 이론적으로 나왔던 게 이거잖아요. 대부비율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돈을 빌려줍니까? 대부비율은 담보되는 주택의 가격 가지고 돈 빌려주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대부비율이 60%다. 그런데 10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럼 얼마 빌려준다? 6억. 6억. 대부비율이 60%다. 담보인정비율이 60%다. 근데 10억짜리다. 그럼 얼마 빌려준다? 6억 빌려준다. 그럼 이 6억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지문 한번 나왔죠. 대부비율 기준, 담보인정비율 기준은 주택 가격을,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의 가격을,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빌려고 하면 당신 소득은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총부채 상환비율을 기준하는 게 있는데, 이 총부채 상환비율은 나의 소득,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했다는 소리야. 그게 시험 지문이었잖아요. 대부비율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한다. 맞습니까? 그렇지? 총부채 상환비율은 차입자의 소득을 가지고 대출을 결정한다. 됐죠? 그게 이론적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론적으로 나왔던 지문. 그럼 이 유흥자 비율은? 유흥자 비율이 대부비율이잖아요. 그럼 대부비율은 차입자의 소득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고. 차입자의 소득 안 보겠다. 오로지 담보주택의 가격 보이고 대출액이 결정하겠다. 자, 이론적으로 나왔던 거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계산 문제 가볼까요? 주거용 부동산의 대출 기준은 첫 번째 대부비율. 대부비율은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 가격 가지고 대출을 결정하겠다. 또 하나는 소득 가지고, 차입자의 소득 가지고 대출을 결정하는 것보다 총부채 상환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그럼 반대로 낼 수 있겠잖아요. 총부채 상환비율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하고, 대부비율은 차입자의 소득 가지고 대출액을 결정한다. OX, X. 됐죠? 이렇게. 자, 이제 계산. 그러면 생각해봐요. 애울 게 없다니까요. 애울 게 없고, 여기 보면 이거 막 애워야 될 것 같지만 전혀 애울 게 없어요. 대부비율 기준은 뭘 가지고? 주택 가격 가지고 대출을 결정하겠다. 그럼 여기 책에는 이 대부비율을 이제 수식을 가지고 이 공식을 유도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건 이제 필요 없는 거고, 대부비율은. 그러면 대출 받는 금액은 대부비율 기준은 주택 가격 가지고 대출을 결정하겠다. 이 주택 가격에다 뭘 써먹겠다? 대부비율을 써먹겠다는 소리예요. 아까 우리 이거 했잖아요.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데 대부비율이 60%다. 60%. 그러면 대출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6억이라고 다 대답하거든요. 6억이라고? 그럼 20억짜리인데 대부비율이 60%다. 그럼 얼마입니까? 12억이다. 다 대답하거든요. 그러면 6억은 어떻게 나왔을까? 곱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비율 기준으로 가면 주택 가격에다가 대부비율을 곱해준다. 그럼 결국은 주택 가격에다 대부비율을 써먹었다는 소리죠. 이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부채 상환비율을 총부채 상환비율 기준은 대출액을 결정할 때 총부채 상환비율을 써먹겠다 안 써먹겠다? 써먹겠다.
근데 총부채 상환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총부채 상환비율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할 때 차입자의 소득에다가 총부채 상환비율을 써먹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차입자의 소득에다 총부채 상환비율을 곱하면 대출액이 나옵니까? 아니요. 대출액이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갚을 능력이 있는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인가? 이 원리금 상환액이 산정돼요. 그럼 이 원리금 상환액을 가지고 대출액을 결정합니다. 공식을 유도하는 순간 그 유도하는 순간 아 저렇게 되구나 그렇구나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되구나 이걸 이해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이 공식을 유도하는 순간 미쳐버리겠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공식 유도 안 한다고. 않고 주택이든 상가든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 주택 상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뭘까? 저당 상수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저당 상수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하고 그 원리금 상환액을 저당 상수로 나누면 융자액이 나오는 거야. 융자액. 그러니까 주택이든 상가든 마무리는 뭐라 한다? 저당 상수로 한다. 그럼 요 두 개를 묶으면 그러면 차입자의 소득 곱하기 총부채 상환비율 이 금액을 이게 지금 원리금 상환액이거든. 이 금액을 뭘로 나누면 저당 상수로 나눠버리면 그러면 총부채 상환비율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대출 가능 금액이 된다는 소리죠. 일단 최대라는 말 들어가 좀 빠지는 게 더 적절할 때 뭐 넣어도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으면 소득에다가 총부채 상환비율 곱하고 이렇게 구한 금액을 뭐로 나눈다? 저당 상수로 나눈다. 그러면 융자액이 하나 나올 것이다. 그럼 융자액이 두 개 나왔어. 두 개 나오면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하는 조건은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 자,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주의할 거. 문제를 보다 보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지냐면 기존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기존 대출금 이자가 얼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에서 총부채 상환비율은 소득 곱하기 총부채 상환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로 나누면 건데 근데 문제에서 기존 대출액이 있다. 근데 기존 대출이 1억이다 2억이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기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뭐 1,000만 원이다. 이자 비용이 1,2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공식으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 공식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오고 이 공식을 이용하지 말고 이제 요 위의 공식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좀 이따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서 설명하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에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는다. 기본은 이게 되는 거고 기본은 근데 이게서 요 세 개를 곱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요 위의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이 요 위에 거지 위에 거. 이거고 그다음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요 밑에 처럼 해도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요 위에 처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고 말해요. 자, 이 부분 좀 이따 이제 문제 풀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최대 대출 가능액 뭐 주택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상가로 가야지. 상가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책에 있는 문제인데 요약정립이 있는 문제인데 요 뭐 어차피 좀 이따 문제 풀 거니까 요약정 있는 것을 여러분 풀어보시라고. 자, 상가로 갑시다. 그럼 상가를 담보로 해서 돈 빌려 가면 은행이 무조건 돈 빌리는 게 아니죠. 주택에도 대출 기준이 있듯이 상가도 대출 기준이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럼 상가도 대출 기준이 있는데 대부비율 기준. 주택이든 상가든 대부비율 기준이 있다고. 그럼 대부비율 기준은 이번엔 상가니까 담보로 제공된 상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그럼 대출액은 상가 가격 곱하기 대부비율.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부비율 기준은 상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상가 가격, 상가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시장 가치 기준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걸로 상가는 대출액이 결정됩니까? 아니요.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상가는 부채 감당률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가장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기준은 대부비율하고 총부채 상환비율이다. OX? X. 총부채 상환비율은 상가의 대출 기준이 아니라 주택의 대출 기준이 된다. 그러면 상가 분산의 대출 기준은 대부비율하고 뭐다? 부채 감당률이다. 부채 감당률. 그 부채 감당률 기준은 결국은 부채 감당률은 뭘 가지고 대출을 결정하냐면 이 상가의 순영업 소득 가지고. 제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왔습니다. 이 주택을 담보로 돈 빌려가면 은행에서 뭐라 하냐면 사장님 연봉이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게 총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그럼 내가 상가를 담보로 해서 돈 빌리러 갔는데 근데 거기 은행 직원이 사장님 연봉이 얼마요? 그럼 제가 그러겠지. 저는 상가 빌리러 왔다니까요. 상가.
그러니까 사장님 연봉이 얼마? 주택이 아니라 상가라니까요. 제가 그러겠지. 그럼 이제 대출 기준이 저보다 맞네요. 미안합니다. 저는 주택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겠지. 그럼 상가인 경우는 나의 소득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이 상가의 소득이야. 상가의 소득. 이 상가가 소득을 많이 창출하면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소리예요. 이 상가의 소득이 순용업 소득이에요. 그럼 부채 감당률 기준은 상가의 상업용 분산에 뭘 가지고? 순용업 소득 가지고 대출을 결정하겠다는 소리예요. 순용업 소득은 현금 흐름에서 나왔죠. 가능 총수도부터 해서. 그래서 여기 부채 감당률 기준을 현금 수지 기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기준은 결국 뭘 가지고 대출을 결정하겠다? 상가의 순용업 소득. 순용업 소득은 현금 수지죠. 그럼 부채 감당률 기준을 다른 말로 말한다? 현금 수지 기준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상가는 시장 가치 기준이 있고 현금 수지 기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자, 그럼 이제 대출 이걸 결정해봐요. 부채 감당률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원리금 상한액 구하고 먼저 부채 서비스 구하고 마지막에 저당 상수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두 단계를 할 수 있고 이 두 단계를 못 구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순용업 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이 금액의 마무리는 뭘로? 저당 상수로. 주택이든 상가든 마무리는 저당 상수로. 저당 상수랑 곱하는 나눈다? 나눈다. 그러면 끝난 거죠. 주택, 상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돈을 빌렸습니다. 돈 빌리면 이제 갚아야 될 건데 이제 다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문제를 푸는데 문제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문제 순서를 좀 바꿔봅시다. 문제를 순서를 제가 바꿔서 여기 이제 계산 문제를 먼저 해볼까요? 계산 문제가 나중에 들어가 있네. 자, 8번부터 한번 봅시다. 8번. 자, 8번이 우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에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이제 8번입니다. 8번 문제를 보면 그러면 담보인정비율 나왔고 소득 대비 부채비율 나왔습니다. 자, 주택이잖아요. A주택의 담보평가 가격이 5억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주택인 경우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그리고 갑이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그렇습니다. 그 주택인 경우에 그럼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럼 주택이니까 대부비율 기준 나오겠네. 대부비율 기준 또는 담보인정비율 기준. 이 대부비율은 어디에다가 주택 가격에다 써먹는 거죠. 그럼 융자액 하나 나올 수 있죠. 융자액은 주택 가격 곱하기 대부비율. 주택 가격은 얼마? 5 곱하기 대부비율 담보인정비율 60번 0.0. 그럼 얼마까지? 3억까지. 자, 3억까지인데 은행 직원이 사장님 연봉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연봉이. 그게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그럼 우리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은 쉽게 구하면 여기다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 여기는 지금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나왔지만 총부채 상환 비율 기준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는 이렇게 썼어요. 쉽게 하는 방법은 소득이 나오고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뭘로 하고 저당 상수로 하고 이렇게 그래서 곱하고 나누기 저당 상수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하면 쉽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제가 그런데 이런 말 했어요. 이 문제에 이렇게 연간 이자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걸로 하지 말라.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연간 이자가 이렇게 없으면 이걸로 하면 돼요. 이걸로. 근데 이 이자가 얼마 나왔으면 이걸로 하면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이자가 얼마 나왔으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두 단계를 거쳐가는 거. 먼저 이걸로 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뭘 먼저 구해야 되냐면 요 이자가 나오는 순간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원리금 상환액.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원리금 상환은 차입자의 소득 곱하기 총부채 상환 비율. 이렇게 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계산됩니다. 나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소득은 얼마일까? 나의 소득은 연간 6천만 원. 부럽다. 6천만 원이 되고 나는 2,730인데 나를 비난하십니까 지금? 예 그러면서 내가 무슨 정치인인가? 그치? 나 2,730. 자 수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6천만 원이죠. 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이 무슨 비율?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그럼 곱하기 0.5. 그러면
3천만 원. 이 국가가 나에게 너는 1년에 3천만 원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요 3천만 원 갚을 능력이 범위 내에서 돈 빌려주겠다는 소리야. 그런데 내가 한 1년에 갚을 능력이 3천만 원 받았는데 근데 이미 다른 대출, 내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간 1,200만 원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대. 그럼 3천 중에서 1,200을 써버렸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습니까? 국가에서 나의 1년 동안 원리금 상환 능력을 3천으로 봐준 거야. 근데 이미 내가 얼마 써버렸어요? 1,200을 썼어요. 그래서 1,200을 빼는 거야. 1,200을 빼면 그러면 남아있는 나의 여력은 얼마요? 1,800. 그 1,800에 맞게끔 돈을 빌려주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800인데 이 1,800이 대출액이 아니라 이걸 뭐로 나눈다? 저당 상수로 나누는 거야. 저당 상수. 그럼 이제 융자액은 1,800 나누기 뭐다? 저당 상수. 그러면 융자액이 나오는 거다. 융자액. 의미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1,800 저당 상수는 몇이 되고 저당 상수는 0.1. 저당 상수는 10번 중에 7번이 0.1이에요. 빨리 계산하는 소리 이게. 그럼 저당 상수가 0.1이니까 0.1로 나누면 1억 8천이 되죠. 1억 8천. 1억 8천. 자, 그러면 여기 3억 1억 8천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게 없다, 이게 없어요. 아예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다면, 그러면 5천 곱하기 0.5 나누기 뭐요? 0.1. 그때는 얼마가 돼? 3억. 3억. 그럼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이 3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자, 이게 연간 이자 비용이 여기에 1,200 이게 안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라고 나오냐면 기존 대출금이 1억이다. 대출금 1억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요거 3개를 쓰는 거야. 소득, 총부지 상환비율 바로 저당 상수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3억 나오고 거기서 요 1억을 빼는 거라고.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네. 자, 됐어. 그러니까 여기 연간 이자가 얼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다? 그렇게 나왔을 때는 원리금 상환액 구하고 거기서 저기 해당되는 금액을 빼고 저당 상수로 나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봐요. 여기 총부채 상환 비율에서는 일단 이렇게 쓰는 거야. 소득,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곱하고 마무리는 저당 상수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저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다, 이자 비용이 얼마다 그런 말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일정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에서 기존 대출금 있다고 그건 빼버리면 될 것이고. 자,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기존 대출금도 없고 연간 이자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주의할 거. 여기 연간 이자 상환이 얼마다? 원리금 상환이 얼마다? 그러면 소득 곱하기 총부채 상환 비율에서 저기 써있는 금액 빼고 나서 저당 상수로 나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난 더 이상 못해. 다음은 주어버릴 것 같아. 자, 이제 계속 해볼게요. 이제 9번까지 해봅시다. 9번은 상가니까. 자, 9번 합시다. 상가.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쩌면 상가가 나올 수 있어요. 상가가. 그래서 상가가 나오면 뭐 이 정도에 나오면 풀자고요. 여기서 벗어나면 풀지 말고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잘 찍자. 예?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 중에서 10번 문제가 나오면 11번 문제가 나오면 오늘 풀었던 문제 11번 문제만 풀면 안 돼요. 이거는 찍자 이렇게 해야 돼. 찍자. 잘 찍자. 근데 잘 못 찍을 거예요. 답이 1번이라. 1번 찍는 사람 별로 없거든. 계산 문제 1번 찍는 사람 별로 없어. 2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은데 고민만 열심히 하고 고민했는데 답은 1번이야. 짜증 확 나지. 답도 아닌 것까지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그치? 자, 9번 갑시다. 9번은 이건 이제 상가네, 상가.
그럼 상가든 뭐든 대부비율 기준 나오네. 상가든 주택이든 대부비율 기준 나오죠. 얘는 쉽잖아. 상가 가격에다 뭘 곱해주면 되니까. 상가 가격에다가 대부비율 곱해주면 되니까 이용자액은 상가 가격은 얼마일까? 상가 가격은 7억이래. 곱하기 대부비율은 담보인정 비율은 50에 0.5. 그럼 3억 5천까지. 그럼 총부채 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니, 부채 감당률, 요 부채 감당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상가는 3억 5천까지 빌려준다는 소리야. 근데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은행은 부채 감당률도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부채 감당률 기준이 나오죠. 부채 감당률 기준.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기준은 뭘 가지고 대출을 결정하겠다? 순용업소득 가지고. 그러면 순용업소득이 나오고, 부채 감당률을 여기다 써먹고, 순용업소득에다가 부채 감당률을 써먹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뭘로? 저당 상수로. 그래서 저당 상수로 써놓고, 저당 상수 써놓는데 의뢰권 여기다 곱한다. 그럼 틀려버리겠지. 저당 상수는 나눈다. 여기도 나눈다. 그래서 제가 순부저 그랬던 것 같은데, 순부저.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순용업소득은 얼마일까? 순용업소득은 1억 2천이네. 1억 2천. 자, 나누기. 부채 감당률은 2 이상 되겠습니다. 2. 그러면 6천이죠? 나누기. 저당 상수는 0.2네. 6천을 0.2로 나누면, 그럼 이건 3억입니다. 3억. 그럼 두 개의 금액 중에서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3억인데 기존 대출금이 1억 있네요. 그럼 1억을 빼는 거죠. 아, 1억 5천이네. 미안해요. 그걸 가지고 화낼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봤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막 성의를 내는구만. 이렇게 1억 5천. 그럼 답은 1억 5천입니다. 답은 1억 5천.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러네. 자, 여기서 이제 봐봐요.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어떻게 냈냐면, 여기 이제 이런 거 없어. 문제 바꿔볼게요. 자, 이거 없고, 여기서 그러면 이게 없으면 아니, 추가적으로 이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주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줘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제 여기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물어봐. 시장 가치 기준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현금 수지 기준은 얼마입니까?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서, 자, 1번, 시장 가치 기준은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수지 기준은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그럼 시장 가치 기준으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고, 현금 수지 기준으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가치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해보고, 현금 수지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해 보십시오. 그 말이거든. 그럼 시장 가치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해라. 그럼 무슨 기준입니까? 대부분 기준이죠. 대부분 기준. 그럼 시장 가치 기준으로 간다면, 그러면 대출액은 얼마 될까? 3억 5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 수지로 기준으로 간다면 얼마일까? 3억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주면서. 지금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이제 3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3번. 이렇게. 그러니까 상가담보대출에서는 출제 패턴이 세 가지잖아요. 그냥 아무 이런 조건 안 주고 기존 대출금도 없다. 그런 상태에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해라. 그게 가장 깔끔하지.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준을 구해서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 그렇게 하면 되고, 또 하나는 기존 대출금을 주면서 추가적으로 가능한 금액 구해라. 그럼 기존 대출금을 주면 기존 대출금 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기존 대출금 이런 거 없고 시장 가치 기준과 현금 수지 기준으로 각각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씩인가 이렇게. 그럼 시장 가치 기준으로 구해라. 그럼 대부분 기준으로 구하면 되고, 현금 수지 기준으로 구해라. 그럼 부채 감당률로 구하면 되고. 되셨죠?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쉬었다가 계속 문제 풀러 갈게요.